현재 상업화된 고성능 쇠빙 LNG선은 우리나라가 독보적이다. 사실 이게 환적 항로로서는 제일 겁나는 겁니다. 북극 항로도 중국이 이 항로를 지배적으로 점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어떤 전진 기지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권효재의 K조선 대전환이라는 또 책을 쓰셨는데 워낙 이 조선 쪽의 전문가이시고 또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조선 기술로 저런 쇠빙선 어디 정도까지 개발이 지금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는 쇠빙선의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바다가 일단 얼지를 않으니까 필요가 없었죠, 이제까지.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쇠빙선의 원천 기술은 핀란드하고 러시아가 세계 최고입니다. 아, 그쪽. 네. 근데 이제 그 핀란드랑 러시아가 쇠빙선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거대한 원자력 추진 쇠빙선은 러시아가 다 직접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얼음 깨는 배는 잘 만드는데 얼음을 깨면서 짐 싣는 배는 잘 못합니다. 상선 컨테이너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배는 그 러시아의 이 야말 LNG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2017년부터 LNG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야말이라는 곳이 북극해에 있습니다. 그 야말이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은 요 그림에 보시면 화면 보시면은 여기 요 툭 튀어나온 반도 네. 여기 야말 반도거든요. 이 야말 반도에서 LNG를 생산해서 수송을 하려니까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LNG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얹힌 어떤 그 기본적인 기술은 핀란드랑 러시아가 고안을 했지만은 그걸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거는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배가 1세대고 2세대 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말의 LNG 프로젝트 하나가 아니고 이제 두 번째 것도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세대 배도 이제 우리나라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그거는 하다가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이제 좀 중단된 상태지만 어쨌든 현재 상업화된 고성능 쇠빙 LNG선은 우리나라가 독보적이다. 예, 이거를 이제 설계를 하는 거랑 종이에 설계하는 거랑 그거를 이제 물건으로 구현하는 거는 그렇죠. 다른 차원이고. 그런데 이제 쇠빙 컨테이너선은 어떻게 되느냐? 뜻밖에도 쇠빙 컨테이너선은 최근에 중국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항로가 이제 그 전에는 쇠빙 기능을 가진 컨테이너선들은 스웨덴, 핀란드 같은 데서 일부 만들었습니다. 작은 사이즈로. 자기들은 이제 그 워낙 위에 있으니까 그 겨울철에는 이제 그 쇠빙 능력이 필요하거나 얼음을 경계해야 되니까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한 10년 전에 러시아가 막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쇠빙선 비용도 보조해주고 여러 가지 비용 보조해줄 테니까 한번 운항을 해봐라 해서 몇 개 선사가 운항을 하더니 바로 손 들었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상업성이 없다. 네. 그러다가 2023년부터 갑자기 이 항로를 대거 이용하기 시작한 게 중국입니다. 네. 중국에서 새로운 선사를 만들었고요. 그 선사 이름이 재밌어요. 뉴 shipping이에요. 뉴 shipping도 아니고 뉴 shipping. 새롭고 새로운.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의미가 딱 회사에 박혀 있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새로운 항로 개척하겠다 하면서 그 선사가 이제 그런 한동안 명맥이 끊겨 있던 쇠빙 기능 가진 컨테이너선을 확보하고 또 지금 대거 발주를 해서 계속 지금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배를 가지고 갑자기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컨테이너를 다이렉트로 보내는 항로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작년에 컨테이너선이 왔다 갔다 한 항로인데 잘 보시면은 중국의 여러 항구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해서 컨테이너 싣고 쭉 올라가서 이렇게 항로를 이용해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아란스크라는 이제 그 러시아의 도시, 그다음에 러시아 유명한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쪽 도시, 그다음에 칼리닝그라드라는 도시, 이렇게 러시아의 세 군데 도시에다가 물건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영국도 갔지만 이걸 보면은 러시아하고 중국을 연결하는 이제 노선인데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기존에는 러시아까지 가려면은 중국 컨테이너가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건데 요걸 이렇게 짧게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짧으네요. 네, 거리상은 짧습니다. 그래서 저 노선은 현재로서도 상업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컨테이너는. 그리고 저게 1년 내내 운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재도 뉴뉴 shipping이 이제 한시적으로 1년에 한 8, 9개월 정도 컨테이너선을 이제 운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짐작컨대 이 항로를 이렇게 돌리는 거는 중국에서 러시아로 물건을 수출할 때 이제 그 물동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우리가 기존에 쓰는 그 한국에서 유럽 가는 컨테이너는 이제 메가 컨테이너라 그래가지고 막 컨테이너 2만 개 싣고 가는 네. 엄청난 컨테이너인데 중국에서 러시아 가는 물건은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현재 운항하는 배는 한 3,000개 컨테이너 싣는 배를 운항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작은 배를 써서 그 배가 이제 이렇게 작은 배를 써가지고 물건을 싣고 러시아로 가는 물건만 다 모아가지고 중국에서 한꺼번에 보내는 현재 그런 항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금 이제 간보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경험과 기술을 좀 쌓아나가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참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최근에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하는 그 어떤 티피컬한 전략인데 남들이 볼 때는 그 뭐 적자가 많이 난다, 위험하다, 뭐 동의받기 어렵다 하면서 주저하는 것들을 가감하게 뛰어듭니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돈을 대서 이제 민간 회사한테 보조금을 많이 주고 그럼 보조금 받은 민간 회사는 적자를 감수하고 어떤 이제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적을 쌓거나 규모를 키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흑자가 내기 시작하면서 선점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대로 가면 북극 항로도 중국이 이 항로를 지배적으로 점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 자체를 미국은 되게 위협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미국은 굉장히 이거를 경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로라는 게 다시 그림 돌아가서 그림을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항로라는 게 계속 이용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거점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시는 이 기존 항로도 보통 배들이 어떻게 운항하냐면은 부산항을 출발해서 상해에 거쳤다가 그 다음에 대만의 가오슝 거쳤다가 싱가포르 갔다가 인도 갔다가 뭐 중동 갔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들려갑니다. 네. 그러면 그 여러 군데 들리는 지점마다 이제 도시가 커지고 공장이 생기고 그 지역에 발전하게 됩니다. 북극 항로도 지금은 이제 이용객이 없어가지고 중국이나 이 동북아시아의 물건을 바로 이제 북서 유럽으로 보내는 역할만 하지만 이 항로가 점점점 이제 이용객이 많아져가지고 항로에 배가 많이 다니고 그 항로가 이제 다닐만 하다, 뭐 얼음이 이제 계속 쉐빙선이 깨준다, 그 다음에 거점이 중간중간 생긴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베리아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러시아의 고민은 러시아가 기존에는 유럽과의 어떤 경제적 연결을 통해서 자신들이 발전을 했지만 러시아는 이제 앞으로 동쪽과 바라보고 동방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걸 네. 동방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파트너로 이제 중국하고 교역을 하고 있지만 본심은 막 그 거대한 동부 시베리아를 개발하자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동부 시베리아는 완전히 이제 미개척지고 이 넓은 데에 철로라고는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러니까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생각하는 거는 이 동부 시베리아의 점선으로 표시된 게 강입니다. 네. 강을 이용해서 동부 시베리아의 막대한 자원을 개발하고 그 자원을 강의 하류인 이 북극해로 빼내가지고 거기서 교역을 활성화시키자.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미래는 동부 시베리아고 동부 시베리아의 미래는 북극해다. 그러니까 북극해는 어떻게 개발하느냐? 북극 항로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 전략에 이 계속 그대로 진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의 경제적인 어떤 발전 핵심은 동부 시베리아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동부 시베리아가 발달하면은 북극해 도시가 막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때부터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 러시아가 미국과 그동안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였는데 유럽을 통해서 러시아가 견제되고 방어되고 했던 건데 나토의 의미도 거기 있었죠. 그렇죠. 갑자기 러시아가 동부 시베리아에서 북극을 건너서 미국에 북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전략적으로 이걸 아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이렇게 돼서 시베리아, 동부 시베리아가 개발되고
그다음에 그 동부 시베리아의 자원을 다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중국이 가져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외국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가스를 수입하면서 이 국제 해상 통행로를 통제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유라시아에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찰떡궁합으로 딱 붙어가지고 러시아는 자원을 개발해서 중국에 팔고 그걸로 미 개척지를 개발을 하고, 중국은 그 자원을 가지고 미국의 통제에서 점점점 벗어나서 경제를 계속 키우면 미국은 굉장히 위험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무조건 좀 경계하고 막고, 최소한 못 막더라도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어떤 전진 기지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린란드, 그다음에 캐나다의 북극해 지역에 대한 강한 의사 표현을 하게 됐다 생각됩니다. 약간 절박감이 좀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이 북극 항로, 근데 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도 보니까 북극 항로 운항에 따른 그 뭐 선사 화주사 관계 이런 것들을 모아서 뭐 활성화 민간 협의회를 출범한다. 우리가 여기에 신경 쓰는 우리의 이해관계도 큰 게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처음에 돌아가서 이 그림을 갖고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네. 무역 흑자가 이제 1조 달러나 되는데,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중국이 만드는 그 모든 물건, 이제 제조업 대국이니까 뭐 컨테이너로 어마어마한 물량을 중국은 유럽으로도 보내고 동남아로도 보내고 이제 북미로도 보내는데, 그러면 그 중국의 물건이 오고 가는 항구가 다 그럼 중국에 있는 거냐? 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상해를 기점으로 북쪽에 있는 도시에서 나가는 그 화물 중에 40%는 부산을 거쳐갑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이 늘었다라는 건 이꼴 부산의 물동량은 늘어났다. 아, 우리도 영향이 크군요.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럼 왜 중국은 자기 항구가 있는데 부산항을 왜 굳이 환적을 합니까?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나가는 컨테이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국 항구가 계속 늘리지만은 계속 포화 상태입니다. 근데 중국은 자연 지리적으로 이슈가 있는 게, 중국의 이 동부 연안은 대부분 수심이 얕습니다. 네. 그러니까 2만 TU짜리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대형 항구를 만들려면은 바다로 한 20km 나가야 되는데, 상하이에 가면 양산항이라는 항구가 항구인데 바다 20km에 있는 인공섬입니다. 네. 그런 걸 이제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뭐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을 이용하면은 중국 본토에서 부산항으로 뭐 한 3, 4천 TU 컨테이너 선을 보내서 물건을 보낸 다음에, 부산항에서는 매주 여기서부터 유럽 가는 배가 매일 있습니다. 매일 있으니까 그걸 실어서 보내면 비록 한번 환적하지만은 전체 비용이 싸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산항은 동북아시아 최고의 환적항인데, 그 기능을 유지하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중국이 전략적으로 앞으로 이 파란색 항로가 아니고 빨간색 항로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빨간색 항로를 이용하는 노선을 우리 부산항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야만 우리 부산항을 이용해서 환적해서 나가는 중국의 유럽향 물량이든 그림이 안 나오지만 미국 가는 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미국 가는 물량이나 다 부산항은 새로운 항로가 생기면 우리도 그 새로운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건 새로운 항로가 생기는 그 가운데에서 그냥 중간 환적항으로서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직접 우리도 운항할 수 있는 것까지 갖춘다고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현재는 상황이 좀 우리가 약간 늦은 게 뭐냐면은, 이 컨테이너 항구들이 보면은 부산항을 거치지 않고 다 직접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환적항으로서는 제일 겁나는 겁니다. 패싱이다니까. 패싱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패싱 당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니까 부산항에서 북한항을 통해서 가는 노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대련이든 뭐 르자오든 상하이든 닝보든 여기서 러시아로 내가 컨테이너 수출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부산항에서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규 선로가 있으면은 환적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노선이 없고 거꾸로 중국은 노선이 있으니까 부산항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고, 그 경쟁에 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노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해양수산부에서 이러한 일련의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을 출범하면서
준비를 해나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해양수산부가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이제 선사들을 모아가지고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선사들이 다 난색을 표한 게 사실 우리 선사들이 이 항로를 안 이용해 본 게 아닙니다. 2015년, 16년 제 기억에 17년 각각 시범 운항을 한두 번씩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일단 선원들이 못하겠다. 힘들고 춥고. 예, 왜냐하면은 바다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빙을 계속 봐야 되는데 이 유빙이라는 게 레이더로도 다 포착이 안 되고 네. 위성 사진으로도 다 안 잡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쌍안경 들고 계속 봐야 됩니다. 24시간. 근데 지금 북극이니까 여름에도 춥죠. 그렇죠. 그럼 영하 20도, 25도에 칼바람 맞으면서 이 쌍안경 밤새 눈 빠지게 쳐다보라 하면은 어느 선원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해운 업계는 제일 고민이 선원이 없어요. 아, 선원 구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치. 바다에 나가면서 상당한 시간을 또 보내야 되니까 네.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선원을 구하기가 원래 어려운데 편안한 바다 가는 선원도 없는데 북극 항로 같은 길을 가는 선원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 네. 보험료가 비싸고 선원이 없고 그 다음에 배도 비싸고 근데 막상 화물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선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상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사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거 안 하겠다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가 보조금을 줄 테니까 적자를 안 보게끔 해줄 테니까 일단 개척을 해라 상황이고 두 번째는 조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이 항로를 운항을 컨테이너선을 많이 하면서 이제 컨테이너랑 다른 배랑 좀 다르니까 설명을 따로 드릴 건데 컨테이너선을 운항하면서 보니까 중국 배는 4,000 컨테이너를 싣는 배를 운항합니다. 네. 우리는 그거 갖고 안 된다. 경쟁을 하려면은 몇만 개씩. 몇만 개까지는 어렵고 한 개가 8,000개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간에 지나가는 요 구간하고 화면에 보시는 요 구간하고 일부 구간이 수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네. 그래서 8,000 TEU 이상 되는 배는 지나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4,000하고 8,000은 꼽이니까 8,000개 컨테이너 싣는 아주 쇄빙 능력이 엄청나게 좋은 컨테이너선을 개발합시다라고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관은 부산항의 환적항으로서의 기능을 더 고도화해가지고 물량 뺏기지 않게끔 하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차세대 쇄빙 컨테이너선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네. 기술적으로 중국을 이기겠다는 게 있고요. 그렇군요. 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북극 항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게 또 우리나라의 그 이해관계와 무슨 영향이 있는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 이해가 됐는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오늘 이해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권효재의 K조선 대전환. 네, 이 책 보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권효재 대표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